지금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최고의 생산 요소는 노동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창의적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은요, 한마디로 매우 어렵다. 근데 여전히 교육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거네요. 30년 전, 40년 전 모방형 교육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성장이 추락해온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그렇죠. 더 그런 이유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저성장 고물가를 체감하는 요즘이죠. 이 시대의 창의력은요, 경쟁력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강조하시는 교수님 계셔서 서울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우리 교육대기자님 TV에 아, 제가 나와서 제가 영광이죠. 교수님이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저는 근데 교수님 한 번은 꼭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잠시 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교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경제 상황,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체감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은요, 한마디로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거다.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위기적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할 때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도 더 어려울까요? 지금 막 그런 게 아니라 한 3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6년 논문,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이제 모방과 창조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5년 1% 하락 법칙. 이 5년 1% 하락의 법칙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진짜 성장 능력을 나타내는 장기 성장률이 있는데 이 장기 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매 5년마다 1%씩 또박또박 하락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좌지우지해온 무서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 정권 뭐 번갈아 가며 그동안 들어서긴 했는데 이 정권의 이념적 성격과 상관없이 이 5년 1% 하락의 법칙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계속 좌우해온 아주 강력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이 6%대였다가 김대중 정부 때 5%, 노무현 정부 때 4%. 그 다음 이명박 정부 때는 3%. 어머, 딱딱 1%씩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2%.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떨어져 왔습니다. 그럼 지금 1%인가요? 지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른 하락 추세가 이제 워낙 강력해서 이 추세에 따라 이제 장기 성장률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추세에 따라 예측해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1%를 통과해서 올해 2025년이죠. 장기 성장률이 0.9%대.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이 올해 최초로 0%대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로 성장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근데 교수님께서 진단하기에는 경제 성장의 주 엔진으로 인적 자본에 주목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위기는 5년 1% 하락의 법칙인데 성장률이 계속 추락한 게 이제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성장 추락의 원인을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성장 추락의 원인을 알려면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은 200년 넘게 인구론을 쓴 멜서스 이후에 이 경제 성장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오랫동안 200년 넘게 연구했어요. 가장 최근 이루어진 현대 경제 성장 이론에 따르면은 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인적 자본이다. 인적 자본이라는 건 뭐냐면은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경제 성장 이론에 따르면은 성장률이 우리나라처럼 계속 추락하는 이유는 인적 자본 축적이 정체가 됐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 축적에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교육 쪽에 이제 문제가
기 때문이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학교 교육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투자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인적 자본 그것도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90년대부터 인적 자본이 정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인적 자본에 투자했는데 엉뚱한 인적 자본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딴 곳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20년 전에 정운찬 교수님하고 이제 쓴 논문에서 인적 자본을 모방형 인적 자본과 창조형 인적 자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모방형 인적 자본은 뭐냐면은 남이 만든 지식이나 기술을 달달이어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창조형 인적 자본은 내 스스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모방형 인적 자본은 짝퉁을 만드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창조형 인적 자본은 원조, 오리지널을 만드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모방형 인적 자본을 빨리 증가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그걸로 계속 물건을 만들어서 많은 수출을 해서 우리가 이제 빨리 성장을 했는데요. 선진국을 접습하는 그러니까요. 90년대부터 이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9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한 3, 40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진국 기술을 마음대로 베껴 쓸 수 있는데 선진국 기술은 특허로 20년 동안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3, 40년 된 그 기술은 마음대로 이제 베껴 쓸 수 있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기술 격차가 20년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때부터는 모방할 수 없는 거죠. 모방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못한 거죠. 또 이제 중요한 이제 현상이 하나 이제 생긴 게 뭐냐면은 인터넷과 검색 엔진이 이제 급격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빼놨었는데 이제는 컴퓨터에 다 들어있으니까 클릭 한 번 해서 이렇게 빼쓰는 게 훨씬 이제 유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남이 만든 기존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이제 의미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특히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모방형 지식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이제 무용지물화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교육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학교에 가보면 30년 전, 40년 전 모방형 교육을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성장이 추락해온 거죠. 그러면 모방형 인재와 다른 창조형 인재는 어떤 인재인가요? 창조형 인재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인재가 창의적인 인재죠. 그 다음에 그런 인재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입니다. 이제 모방형 인재는 지금 AI 때문에 AI의 급속한 발달 속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살아남을 수도 없다. 얼마나 창의력에 대해서 진심이시고 창의력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구독자님들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인적 자본을 개발하는 그 방법으로 그중에서도 창의력을 강조하시는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창의력이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서는 이제 최후의 생존 수단이다. 그 다음에 최고의 자산이다. 창의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가치가 거의 천문학적인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의 아이디어가 2008년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10여 년밖에 안 된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가 2024년 말 작년에 1.7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어마어마하죠. 1.7조 달러면 우리나라 GDP입니다.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아이디어는 지금 한 사람이 만들었는지 뭐 두세 사람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뭐 제 생각에 맥시멈 세 사람일 거예요. 세 사람이 만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1년 동안 피땀 흘려 번 돈하고 똑같은 가치를 창출한 거예요. 아이디어의 가치가 무시무시한 거죠. 세계에서 이제 주식 시가총액 최상위인 기업들 요즘 M7 혹은 이제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불리는데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기술의 핵심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보면 애플이 지금 가치가 얼마냐면은 애플은 뭐 3.6조, 3.7조 달러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GDP의 2배입니다. 환산도 안 돼요. 예.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피땀 흘려 번 돈만큼의 가치예요. 그 가치가 어디서 나왔냐를 생각해 보면은 스티브 잡스라는 창의적인 사람이 생각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로부터 나왔어요. 예. 근데 창의력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창의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모님들, 학생들도, 구독자님들도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창의력을 그럼 어떻게 신장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카더라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창의력은 일정 부분 타고난다던가 개발이 너무 어렵다던가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거든요. 이에 대한 의견 좀 알려주세요. 창의력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입시에 반영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되게 정말 창의적인 일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아직 몰라서 그러신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창의적인 일을 해본 분들은 알아요. 자기가 창의적인 일을 해보면은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필요한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창의력을 키워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이런 오해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예 창의력을 키울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창의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창의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도 몰라요. 창의력도 학원에서 배우고 싶어요. 창의력은 학원에서 가르쳐주면 학원에서도 배워야 돼요. 그런가요? 창의력은 어디서건 배워야 돼요. 왜냐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럼 이걸 배우는 건가요? 나의 생존 수단, 배우는 거죠. 배우고 연습하는 거죠. 예를 들려면 축구를 잘하려면 축구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피아노를 잘 치려면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해야죠. 예. 그 다음에 축구 연습을 열심히 하면은 축구가 늘어요.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면 피아노가 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창의력에 대해서는 연습할 생각도 안 하고 연습해도 늘지 않는다고 착각해요. 네. 창의력 똑같아요. 창의력을 열심히 연습하면 창의력이 굉장히 늘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창의력을 늘려면 창의력을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제가 확언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20년 넘게 서울대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도 이제 가르쳐 봤는데 제가 끊임없이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것도 한 10주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이 창의력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창의력이 늘어요. 해보세요. 구독자님들 도전하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오늘 같이 따라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의력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방법도 없으면 대책이 없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염두에 두셨는지 이번에 신간에서 어웨이킹에서 구체적인 7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더라고요. 7가지를 알려주세요. 내 창의력을 키우고는 싶은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키울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제 2006년 서울대 부임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창의력을 이제 키우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문제는 창의력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키워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키워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창의력에 관한 책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읽어보고 했는데 문제는 창의력에 관한 책들이 너무너무 추상적이고 실제는 뭐 거의 제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쉽게 키울 수 있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실용적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 제가 고민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이제 제가 시도해 봤어요. 7가지 정도 되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 검증이 돼서 그 7가지 방법을 이제 학생들에게 최근에 이제 글로 써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주고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우리 학생들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우는 방법을 알기에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방법부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비현실적 상상하기입니다. 비현실적 상상하기. 이 비현실적 상상하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훈련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뭔가 발명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발명품이 사실 어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던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발명품이 나온 까닭은 어제 누군가가
어제 입장에서 비현실적인 거를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 이 발명품이 나온 거예요. 발명이나 발견의 첫 단계는 비현실적인 상상하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비현실적인 상상하기 훈련이다. 뭐 학교나 집안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좀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뭐 상상 얘기하면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핀잔 뭐 비난도 받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반대로 열심히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비현실적인 상상이 중요한데 그게 첫 번째 스텝인데 그걸로만 그치면 이제 뭐 망상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비현실적으로 상상한 걸 현실화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논리적인 경우를 찾아내면은 그러면 그걸 언제든 현실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논리적인 경우를 상상하는 훈련을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너무 중요해요.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상상하는 열린 문제, 정답 없는 열린 문제들을 많이 던져주면 이제 학생들이 그것으로 이제 다양한 생각을 이제 하고 그러면서 창의력이 늘죠. 뭐 이런 문제 중에 하나, 뭐 예를 들면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화폐를 하나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 구현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봐라. 이런 문제를 제가 내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기예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걸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상상해서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특허내러 이제 갔더니 나보다 1초 먼저 누가 등록을 해버렸어요. 허송세월이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남들보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다르게 생각하는 훈련의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그거는 남들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면은 남들이 또 생각할 가능성이 커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남들도 생각할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게 남들도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은 그거보다 좀 더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몇 번 거치면은 내 생각이 내가 창의적인 생각은 딱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점점 더 남들과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계속 생각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끊임없이 의문 던지기예요.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끊임없이 의문을 던져요. 의문을 던지면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끊임없이 의문을 던져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거기다 또 의문을 던지고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먼 데에 와 있는 굉장히 남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 내가 굉장히 다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없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는 굉장히 독창적이면은 훨씬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이제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창의력인 사람이라는 주변 평가를 들을 것 같은데. 그럼요. 아직도 두 단계가 남은 것 같아요. 어떤 단계일까요?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해도 그거를 우리가 말하기가 쉽지 않거나 그 생각을 계속 밀고 나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은 기존의 아이디어들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기존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심지어 가족도, 그거,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까, 이렇게, 디스커리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창의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기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훈련이에요, 훈련.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은 내가 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성공적인 아이디어일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게 좋은 아이디어 성공할 확률이 10%라고 하면 내가 아이디어 하나만 내면은 나는 성공할 확률 10%뿐이 안 돼요. 그러면 성공이 어려운 거죠. 네. 그러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방법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 하나 내면은 내가 성공할 확률 10분의 1인데 내가 아이디어를 20개, 30개 내면은 그 중에 하나 성공할 확률이 높네. 100%가 돼요. 아이디어의 횟수를 늘리는 게 성공할 확률을 늘리는 거예요. 20개 중에 하나 성공하려면 하나만 성공하면 돼요. 그러네요. 그 얘기는 19개는 실패해도 되는 거예요. 네. 실패했다고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이거는 나 당연한 거다. 나는 뭐 내가 하나 실패해도 이거는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20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내가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그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도 이 마인드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그렇죠. 하나 실패하면 그렇죠. 두려워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균에 따라가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부모님이 지녀야 될 마인드도 그렇죠.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꼭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네. 연습,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실패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연습하기, 계속 훈련하기가 이제 창의력을 키우는 이제 제가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대기자 TV